심포지움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줌으로 강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조교님과 그리고 행사 준비하신 예완 선생님께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줌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주제는 문학은 어떻게 대중과 만나는가이고요. 그리고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통, 그리고 보통 이제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 이제 젊은 베르터의 고통이라는 소설과 그다음에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라고 알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이제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라는 게 이제 원래 진짜 제목이고요. 이 두 작품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는 이 그 발표를 그 소개하는 글을 길게 썼는데 그거 써달라고 하셔서 소개하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문학이 대중과 엄청 멀어지고 있다. 이게 그 과연 올바른 일일까? 여기서 이제 무언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강의 소개를 한참 해드렸어요. 그 이면에는 사실 이제는 책이 점점 팔리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특히 지금 문학 그 예전과 같이 그 많은 독자들을 만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우려가 사실은 그 뒷머리 있었던 건데 예,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픈 하루 만에 그 한강의 작품이 30만 부가 팔려서 아 대중과 문학이 만나려면 예, 노벨상을 받으면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씨가 이제는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면서 이제 서점 오픈런이 뭐 벌어졌다고 뭐 뉴스에 계속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2030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한강의 작품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서점으로 달려갔다더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교보문고 기준 상위 10개 베스트셀러 가운데 9개가 한강의 작품들이었다. 노벨상 수상작을 원서로 읽자 이게 그 가능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한강 책이 하루도 안 돼 30만 부를 돌파했다. 이거 뭐 책 내보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문학 관련된 책으로 만약에 이제는 교양서가 아니라 일반 이론서를 내면은 몇백 부 팔기도 어렵고 사실은 교양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2,000부, 3,000부 팔기도 어려운데 30만 부랍니다. 하루에. 그리고 또 이제 저 뭐죠?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뭐 들어보니까 한 연간 베스트셀러 1위, 2위 목록에 오르려면 대충 한 10만 부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루 만에 30만 부가 팔렸다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엄청 기쁘죠. 엄청 기쁘고 아, 예,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문학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되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약간 그 씁쓸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좀 그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뭐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훌륭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는 문학 작품이 그 문화적인 유통의 경로 속에서 계속 팔리고 읽히고 그리고 또 쓰이고 이렇게 문화적인 그 문학의 유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정점을 찍는 사건이었다. 이랬다면 너무 기쁠 텐데 뭐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약간은 좀 그러니까 김연아 때하고 비슷한 느낌? 혹은 뭐 손흥민과 비슷한 느낌? 시스템은 잘 돌아가는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뛰어난 선수가 등장을 했었던 그것과 조금은 예, 이게 뭐 제가 그렇다 그래서 뭐그 우리 작가님들과 우리 문학을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이 성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일부가 사실 그런 점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대중과 문학이 순수 문학 혹은 정통 문학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이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문학이 독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기는 했으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예는요. 그러니까 요한 볼프강 폰 괴테라고 하는 인물의 작가의 독일 대표하는 작가죠. 1749년에 태어나서 1832년에 죽었는데 괴테의 작품들입니다. 괴테의 작품들 중에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파우스트, 그다음에 젊은 베르터의 고통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괴테 대표작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파우스트를 꼽습니다. 그래서 뭐 19세기에 만들어진 레클람이라고 하는 예전에 우리 이제 삼중당 문고 같은 그런 종류의
문고판 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도서 유통 과정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리즈거든요. 그때 19세기 중후반에 이 레클람이라고 하는 문고판이 만들어지면서 1권으로 나온 게 괴테의 파우스트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괴테의 대표작일 뿐만 아니라 사실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독일의 고전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왜 이 책이 이제 레클람이라고 하는 문고판에 1권으로 실렸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아마 팔린 책의 수로만 따지면은 이거 그 통계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통계를 낼 수 있다면 아마도 제일 많이 팔린 작품은 파우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는 한다. 그런데 대중들에게 가장 커다란 사랑을 받은 작품도 그렇다면 파우스트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파우스트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연극 무대에서 이제 그 가끔씩 이제 공연이 되고 있을 만큼 독일에서도 사실 상당히 자주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전히 이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베르터의 고통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베르테르라고 하는 뮤지컬이 20년 동안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보면 대중들의 관심에, 대중들의 취향에 맞는 것은 조금 더 맞는 것은 베르테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젊은 베르터의 고통은 이게 발표가 됐을 때부터 굉장히 커다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1774년에 처음에 일단은 익명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발표 후에 곧장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출간 후 몇 달 만에 재판이 인쇄가 되었고, 그다음 1775년에는 독일 전역으로 이제는 퍼지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그 일부 지역에서 판매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후 5년 동안 약 10,000부 정도가 팔렸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상하죠. 10,000부면 이게 많이 팔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17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때 당시 이제는 독일어권의 신성로마 제국의 인구가 대략 한 1860만이었다고 하고요. 6세 이상 인구 중에 읽기 가능한 사람들 비율이 대략 한 15%였대요. 그래서 1,860만 명의 인구 중에서 15%를 생각을 하면 279만 명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언가 책을 소비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는 그 우리나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자. 이 엉터리 계산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대략 2020년 기준으로 5,183만 명인데 그중에 19세 이상의 인구, 이 사람들은 뭐 대략 다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해보면 약 4,300만 명이에요. 그래서 279만 명일 때 10,000권이 팔렸다. 그러면은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4,300만일 때, 그러니까 우리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19세 이상의 인구를 4,300만이라고 봤을 때 몇 권이 팔린 거냐? 대충 엉터리로 계산을 해보니 약 15만 4천 권이 팔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연간 약 3만 800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점에 연간 베스트셀러 1위가 되려면 대략 최소 4만 부 이상,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0만 부 이상이 팔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 부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그 18세기 후반에 그 독일에서 읽기 가능한 사람들이 15%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책을 구입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냐면 그건 전혀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 문학 작품을 즐길 만한 지적인 소양을 갖추었느냐 하면 사실 그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때 당시에 이제는 그 해적판들이 아주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적판들이 독일어로 이때 당시에 낙도록이라고 했었는데 똑같이 본 따가지고 이제 책을 만든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것으로 생각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그냥 대충 재미삼아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빠르게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로 번역돼서 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게 되고요. 괴테는 일순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가 되어 버립니다. 나폴레옹은 7번을 읽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본인이 이제 독일을 점령하고 나서 이제 괴테를 불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이때 당시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성공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나이와 신분과 성별을 넘어서서 하녀로부터 귀족 부인까지, 철학자로부터 마부에 이르기까지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두를 만족시킨 아마도 최초의 독일 소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 귀족들,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혔었던 반면에 베르터의 고통에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이제 문학이 대중적인 문화 현상으로서 이제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 독일의 첫 번째 베스트셀러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문학사에서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심지어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때 이제 베르터 피버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베르터 열풍이 불게 되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반응합니다. 베르터 패션이 굉장한 유행을 했다고 하고요. 황동단추가 달린 파란색 코트, 노란색 조끼, 갈색 장화, 둥근색 펠트 모자. 보통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이제는 그 베르터의 복장인데 다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죠. 뭐 예전에 저 인터넷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까만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다니는 혹은 뭐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다니는 뭐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이제는 베르터의 옷을 흉내내서 입고 다녔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베르터 찻잔, 베르터 향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공을 거뒀답니다. 그래서 베르터 찻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세트로 그러니까 베르터의 뭐 샬로테와 베르테 주인공의 샬로테와 베르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이런 찻잔 세트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다고 하고요. 여기다 더 부정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베르터 효과 혹은 베르터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름을 붙인 거 는 데이비드 필립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한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1974년에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베르터의 고통이 발표가 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실연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사랑을 잃고 나서 사랑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괴로움 때문에 자살을 했더라. 베르터를 흉내내서 베르터를 책을 옆에 놓고. 근데 이건 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사람들이 베르터를 따라서 자살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시당초 그런 현상은 없었고 과장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냐면은 젊은 베르터의 고통에 대중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불륜과 자살을 낭만적인 것으로 미화하는 소설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게 되면서 저는 그 약혼자가 있는 여자를 짝사랑했고 마지막 기는 기독교에서 커다란 죄로 알고 있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종교계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무방자살 논란 괴테가 두 번째 판본에서는 남자가 되어라 그리고 베르토의 목소리입니다. 나를 따르지 말아라라는 내용을 담은 시를 삽입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의 상황들이 뭐 실제로 어땠는가, 뭐 베르터 신드롬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이런 논란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젊은 베르테의 고통이 얼마나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얼마나 그 많은 대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보시면은 이게 그 베르터 나오고 다음에 나온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은 그 저기 저승에 있는 젊은 베르터가 아직 땅 위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던지는 외침 뭐 이런 책입니다. 자살을 따라 말라고 이런 책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그리고 그만큼 대중적인 영향력이 컸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젊은 베르터의 고통이 왜 이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겠느냐? 작품이 훌륭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니었고요. 이 시점에 언제냐면은 독자라고 하는 집단과 그다음에 문학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형성되기 시작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10%에 불과하던 이제는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770년 이 작품이 나오던 그러니까 74년 부근이 되어서는 15%에서 25%로 그러니까 늘어나는 시점이었고요. 이러다가 19세기 중반이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문맹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문학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연간 신간 숫자도 40년에 750개에서 이 작품이 등장하던 시기에 무렵에는 신간의 숫자가 약
5천 개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들어서 이제 드디어 어떤 종교적인 책이 어떤 교화적인 책이 아니라 이제 문학 작품들이 드디어 출판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역시 대출 도서관, 라이비블리오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뭐 옛날에 우리 그 동네에 많았던 비디오 방이나 만화방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돈 받고 빌려주는 거죠. 이런 대출 도서관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독자층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는 대중문화와 정통문화가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되던 시절이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독자층이 전에는 책 같은 거 읽지 않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하던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시점이 아주 절묘했죠. 자,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는 사실은 이 책이 여러 가지 당시 젊은이들을 사로잡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성 중심적인 계몽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볼 때 시민 계급이 이제 귀족 계급들과의 정치적 갈등에서 이제 슬슬 그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하던 이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족들과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었던 그런 시점이었죠. 여기에서 베르터의 입을 통해서 귀족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읽을 수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새로운 예술에 대한 그러니까 성찰을 이때 당시의 젊은이들 폭발적인 감정을 담은 것이 예술이다라고 하는 이때 당시 젊은이들의 예술관을 피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권위주의적인 현실 기독교에 대한 비판을 담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이때 당시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내용을 같이 담고 있었다. 이것이 성공의 이유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조금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작품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줄거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품이 그러니까 아예 훌륭하죠.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뭐 문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엮어가는 방식들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막 책을 읽기 시작했었던 사람들을 열광하도록 만들었던 것은 아마도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줄거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줄거리 보면은 그냥 막장 드라마거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토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비윤리적인 사랑과 열정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이고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한 격정적인 절망과 자살,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귀족과 교회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판들 이거 뭐 되게 오늘날 우리가 여러 매체에서 보는 대중적인 이야기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줄거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생각들을 대변하는 깊이 있는 내용들과 합쳐지고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과 합쳐짐으로써 사실은 이 젊은 베르터의 고통이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존 베르터의 고통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줄거리가 재미있지 않았더라면 존 베르터의 고통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존 베르터의 고통이 줄거리 때문에만 성공한 것은 아니겠지만 줄거리라고 하는 접점이 재미있는 줄거리라고 하는 것이 대중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커다란 대중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야콥 그림과 비렐름 그림이 쓴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입니다. 그림 동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림 형제가 동화 작가이거나 아니면은 뭐 동화 소집가이거나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야콥 그림과 비렐름 그림은 그 외에도 동화 외에도 독일 전설, 독일 신화, 독일 고대법 둘 다 사실은 법대 출신이고요. 독일어 문법, 독일어 사전 등등을 만든 그 최초의 말하자면 최초의
도거 동물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독일 문화사에서 그리고 또 독일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왜 이 사람들이 동화를 썼을까? 일단 먼저 그 그림 동화를 쓰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그림 형제가 살던 당시에 독일의 상황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독일은 이러했습니다. 신성로마 제국인데 오토 1세가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10세기경에 만든 신성 로마 제국이 영토에 뭐 영토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 형제가 살던 시점에는 땅덩어리는 여전히 굉장히 크지만 그리고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15세기 이래로 황제의 자리를 계속 가지고 가고는 있었지만 강력한 황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뭐 백장령, 뭐 삼제우령 등등 크고 작은 서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 200개 이상의 나라들로 그리고 뭐 백장령 작은 백장령 등등을 포함하면은 200개가 아니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작은 나라들로 굉장히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독일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 국가로서의 독일이라고 하는 개념도 형성되기 어려웠고 그다음 민족적인 정서, 민족적인 정체성 뭐 이런 것들도 형성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제는 그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시키고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구신성로마 제국의 땅에서 이제 해방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해방 전쟁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제 민족 정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강력한 민족 국가, 통일된 민족 국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독일 내에서 싹트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 방식을 대변하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는 그림 형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때 당시에 지식인들의 목적은 그림 형제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자,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를 그러니까 독일 민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일된 독일 국가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것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문학 시장의 형성과 낭만주의와 동화인데 이때 당시에 동화가 이미 유행을 하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역시 계몽주의적인 이성 중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서 현실로부터의 도피, 환상, 마법, 꿈, 밤의 세계 등을 지향하는 이제 문학적인 경향이었고 독일에서는요. 이런 맥락에서 동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아킴 폰 아르님과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소년의 뿔 나팔이라고 하는 데스크나빈 분더호른이라고 하는 동화집을 내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이 두 사람이 그 그림 형제에게 동화를 수집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림 형제가 이 동화를 수집하면서 처음으로 동화를 접하게 되는데, 근데 이 브렌타노와 아르님은 이 동화집에 동화를 수록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을 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술성을 강화하고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림 형제는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집한 동화는 민담은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경은 그림 형제가 이제는 그 그림 동화를 쓰게 된 세 번째 배경은 그림 형제 진보적인 정치관인데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바인데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예, älter ich werde, desto demokratischer gesinnt bin ich. 야콥 그림이 명언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나는 민주주의적인 사람이 되어가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고요. 일단은 그 1837년에 하노버 괴팅엔 7인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노버의 왕이 이제는 헌법을 예전의 질서로 되돌리려고 하는 일을 하자 여기에 반대한 7명의 대학 교수가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이제는 그 그림 형제 두 사람이 다 괴팅엔의 대학 교수였고 두 사람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곧장 추방 명령이 내려지면서 사실은 괴팅엔 7인 전체가 다 전국구 스타가 돼버립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은 제일 크게 유명해진 인물이 바로 야콥 그림이었고요. 그다음에 야콥 그림은 1848년 3월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독일 최초의 시민의회였던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에서 베를린 46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큰 표차로 당선이 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독일이 민족 국가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라는 유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그림 형제는 진보적인 그
정치관을 가지고 있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동물학자가 이거는 출발점은 이렇습니다. 야코브 그림이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Was haben wir denn gemeinsameres als unsere Sprache und Literatur라고 적고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독일 사람들로서 우리가 언어와 문학 외에 더 공유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단 말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언어와 문학. 야콥 그림과 비렐름 그림이 왜 독일어 사전을 만들고 독일 문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동화 민담과 전설을 수집하고 했는가라는 데 대한 답이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독일 민족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언어와 문학이고 언어는 사전을 만들고 문법을 연구함으로써 그리고 문학은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담과 동화들을 모으는 일, 그것으로부터 이제 독일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형제들은 지금 그 두 사람은 동화를 모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서 책으로 만든 동화책이 다시 널리 독일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면서 독일 독자들이 독일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형제가 처음 이 책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특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진정으로 민족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요. 그래서 이 동화책의 제목을 어린이 동화인 동시에 가정 동화라고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다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는 그 그림 형제가 동화를 집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드님과 브렌타노와는 달리 동화의 민담의 원형을 그대로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로서의 완성도와 전체적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수정은 하지만 가능한 한 이야기의 원형과 본질을 유지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래서 에스파인말 뭐그 옛날 옛적에라는 표현인데 이게 처음으로 사용된 동화책이 이제는 이 그림 형제의 동화이기도 했었죠. 자, 근데 물론 이제는 이 출판이 1812년에 1권, 15년에 2권이 출간이 되는데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23년에 영어판이 출간되면서 영국에서 크게 성공을 거둬요. 이때 원칙은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학문적인 성격은 다 배제하고 사실 굉장히 학문적인 주석이 달린 그런 동화책이었는데 학문적인 내용 다 배제하고 일러스트 아주 많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 160개가 넘는 170개가 넘는 이 모든 동화를 다 수록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제일 재밌는 거 50개만 뽑아서 한 권으로 만들자. 영국에서 엄청 크게 성공을 하게 되고요. 1825년에 영어판의 예를 따라서 한 권짜리 발췌본을 출간하면서 그림 동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도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후 그림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 10세까지 인쇄를 했다고 하고요. 16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오늘날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읽히는 독일어로 쓰인 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동화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이유는 무엇일까? 아까 앞서서 이제 젊은 베르테의 고통에서는 일단은 줄거리를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림 동화의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애시당초 이야기가 민중들이 좋아했던 이야기예요. 그들이 만든 이야기고 그들의 정서를 담고 있고 그들이 재밌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원형 그대로 모아서 책 형태로 발간을 한 거거든요. 애시당초에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대중들에게 넘겨줬으니 많이 팔리지 않을 수가 없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독일에서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고요. 어쩌면은 그래서 무슨 저기 뭐 그 구영찬 선 아까 발표해 주셨지만 무슨 저 뭐죠 신화학자가 캠벨이 그 뭐 제대로 된 신화학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인간의 모든 문명의 신화가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서 본질적인 원형을 가지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비슷하게 동화에도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조금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이 독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든 아니면은 전 세계에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든 민중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았을 때는 그 이야기가 민중들의 정서를 담고 있는 민중들의 흥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았을 때는 민중들은 재밌게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대중의 만남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 뭐 그 다 했던 이야기지만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젊은 베르터의 고통의 경우에는 대중들과의 접점을 만드는 재미있는 줄거리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림 동화의 경우는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엘리트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했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의 엘리트 문학들이 그러했었고 그 다음에 대중들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찌됐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혹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사람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대중들과의 접점이 끊어진 문학은 어찌 보면 그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오로지 흥미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업적인 컨텐츠들이 그 난무하는 이 시점에 문학이 어떻게 대중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뭐 답을 제시할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예가 남의 나라의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줄거리 그리고 대중들의 정서와 그들의 관심과 흥미를 담고 있는 그런 작품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로부터 출발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